네, 안녕하세요. 수술하지 않는 정형외과 김지영입니다. 오늘 오랜만에 영상을 올리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브이로그식으로 몇 번 올렸었는데 오늘 의학에 관한 얘기는 오랜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리슨 투 여 하트 님께서 50견에 대한 내용을 이제 질문을 구체적으로 많이 해주셔서 50견에 대해서 안 그래도 이제 한번 올려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 기회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용어 정리부터 해볼까 하는데요. 자, 보통 이제 50견이라고 하는데 이 50견이라는 말은 좀 일반적인 용어로 씁니다. 일반적이란 말은 이제 의료인이 아닌 비의료인들이 주로 쓰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동결견이라고도 하는데요. 같은 말입니다. 이 동결이란 말은 그 얼었단 말이죠. 얼었다. 그러니까 이제 마치 그 어깨 관절이 얼어붙은 것처럼 이제 못 움직이게 되기 때문에 그걸 이제 특징적으로 해서 동결견이라고, 영어로 이제 frozen shoulder라고, 우리가 보통 영어로는 frozen shoulder라고 많이 이제 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 말을 이제 옮긴 것이 동결견이고, 사실 50견이란 말은 이제 50대 많이 생긴다고 이렇게 붙인 건데 잘못된 거죠. 사실 뭐 50대만 많긴 합니다만 40대, 30대 생길 수도 있고 60대, 70대 생길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나이에 따른 것으로 이름을 붙인 것은 이제 잘못된 것인데, 이 잘못된 이름이라 하더라도 한번 이제 굳어지고 통용이 되면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니까 의미와 관계없이 그냥 50견이라고들 많이들 얘기를 하죠. 동결견이란 말은 조금 어려운 말이죠. 그죠? 근데 이제 원래는 영어로는 외국 사람들은 프로즌 숄더라고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런 의미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의사들끼리는 이 유착성 관절낭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영어를 자꾸 제가 쓸 필요는 없는데 자꾸 버릇이 되네요. 예. 어디시브 캡슐라이티스인데 이게 이제 의학적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의사들이 즐겨 쓰는 용어는 바로 이것이고, 우리가 차트라든지 아니면 어떤 공적인 문서, 논문 이런 데는 전부 이제 이 이름으로 의사들은 쓰고 있다. 유착성 관절염. 이 이름에는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50에는 의미가 없고요. 동결이라는 것도 뭐 그냥 단편적인 의미인데, 자, 유착성 관절낭염이란 이 병명 자체가 이 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는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깨 관절, 이 관절낭이라고 있는데, 낭이란 말은 주머니란 말입니다. 주머니. 어깨 관절의 주머니가 유착이 되었다. 유착이란 말은 들러붙었단 말이죠. 전부 다 이제 한문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문을 써서 이렇게 의학 용어 어려운데, 요즘에는 이제 우리말로 자꾸 바뀌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 한문으로 배운 세대라서 우리말로는 잘 모릅니다. 하여튼 유착성 관절낭염이 아직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어깨 관절낭이 들러붙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 얼어붙게 되는 거죠. 못 움직이게 되는, 동결이 되는 거죠. 네. 이것은 일어난 상태, 현상을 보는 것이고, 그 어떤 그 병리적인 소견,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그 본질적인 내용은 바로 유착성 관절낭염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유착성 관절낭염이란 말 이제 어렵고 잘 통용되는 말이 아니니까 그냥 50견인데 세 개가 같은 말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왼쪽이 정상적인 거고요. 이 정상적인 거고, 오른쪽이 50견의 그 단면, 이제 그림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이제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깨 관절의 단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왼쪽에 보면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여기에 파란색으로 보이는 요 부분. 이 부분이 바로 이제 그 어깨 관절의 관절낭입니다. 관절낭. 관절 주머니다, 그런 말이죠. 관절의 주머니. 이거 이제 단면을 봐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떻겠습니까? 실제로는 이게 둥글게 이렇게 생겼겠죠. 둥글게. 이게 이제 이게 그 상완골, 이게 뼈가 이렇게 있고, 이 뼈를 잡고 있는 관절, 이게 이렇게 볼앤 소켓이라고 하는데, 소켓 안에 들어가 있는 이렇게 그
공처럼 그렇게 되어 있는 관절입니다. 어깨 관절이 이렇게 움직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관절과 요 뼈와 요 뼈를 이렇게 감싸고 있는 주머니가 있다는 거죠. 그게 하나의 관절 주머니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주머니 안에 이제 뼈들이 있고 뼈와 뼈 사이에 관절 공간이 있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안에는 이제 그 어떤 활액, 그 액체로 아주 소량의 액체지만 액체로 이렇게 채워져서 매끈매끈하게 관절이 돌아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런 해부학을 좀 이렇게 알아야 이게 전반적으로 다 이해가 되는데, 이런 해부학을 이제 의료를 배우지 않으신 분은 모르기 때문에 이 병에 대해서 이해하기는 좀 어려운데, 제가 대충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하여튼 이 관절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막이 있다. 그 막이 관절을 붙들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그 주위에 인대도 있고 뭐 근육 힘줄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관절을 관절을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어떤 주머니 같은 게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 관절, 낭이 굉장히 두꺼워지고 염증이 생기고 두꺼워지게 됩니다. 처음엔 염증이 생기고 이게 많이 두꺼워지고 마치 흉터 조직처럼 딱딱하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짧아지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쪽이 보시면은, 왼쪽 보시면 이렇게 밑으로 축 늘어져 있잖아요. 이게 여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 이렇게 짧아져 가지고 여유가 없게 돼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팔을 우리가 이렇게 들어 올릴 때, 팔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여기가 이렇게 축 처져 있어서 들어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짧아져 버리면 팔을 들어 올릴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식으로 관절낭이 이렇게 오그라붙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오그라드니까 이게 앞뒤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제한이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이제 아까 유착성 관절낭이요. 관절낭이 오그라붙어 가지고 서로 막 달라붙는 그런 상태, 쪼그라든 상태. 이게 바로 이 오십견이란 병의 핵심입니다. 요런 상태입니다. 요런 상태. 자, 오십견이래요. 굉장히 이제 병원에 가면 어깨 아프면 다 오십견이라고 하죠. 이제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오십견이라고 의사가 말을 하지만 오십견이 아닌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 왜 의사가 거짓말하는, 왜 오십견이라고, 아닌데 오십견이라고 그러지? 그 이유는 좀 뭐 이것까지 다 말씀드리면 좀 긴데, 그 50견이라고 말을 하면 사람들이 50견이구나 하고 그냥 쉽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기 때문에 설명이 이제 편합니다. 병명이 뭐라도 병명을 붙여야 납득하고 이해를 가니까, 이제 병명이 없을 때는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복잡하고 설명이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0견입니다 하면 그렇구나 하고 그냥 자기대로 알고 그냥 가는 거죠. 그럼 50견이 아닌데 50견을 하나,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 50견의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자, 예를 들면 이제 우리 뭐 한방 얘기를 좀 해서 그렇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관절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관절이란 것은 무슨 병은 아니거든요. 보통은 사람들은 관절염을 생각하겠죠. 그래서 담이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애매하고 막연한 거잖아요. 담에 대해서 한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잘 설명을 하시겠지만, 저도 한의사 선생님이 담이 어떤 게 담인지 정확하게 저는 모르거든요. 이 담은 한방적 용어입니다. 근데 이제 담입니다 하면 그래 담이구나 하고 알아듣죠. 다들 담이라고. 왜? 자기대로 일반적으로 우리가 담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오십견도 마찬가지예요. 오십견은 그냥 어깨가 아픈 것의 어떤 대명사처럼 돼버린 거죠. 대한민국에서 말이죠. 대한민국에서 그냥 어깨가 아프면 오십견입니다. 오십견이네요. 이렇게 하게 돼버린 거예요. 이 잘못된 거죠. 근데 뭐 이 세상에 잘못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게 통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잘못된 것에 맞추어서 의사도 그렇게 말을 하게 된다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오십견이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거죠. 자, 그런 정도로 생각하고, 자, 오십견은 진단을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 세 가지입니다. 병력 진찰 검사, 뭐든지 다 마찬가지죠. 이 병력 진찰 검사인데 중요한 거는 병력과 진찰입니다.
자, 첫 번째 병력에 있어서 이제 요런 거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50견이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 것이죠. 어떻게 진행하는가. 자, 이게 이쪽 왼쪽으로는 이 증상이 심한 정도입니다. 올라가면 증상이 심한 겁니다. 자, 이쪽으로는 시간입니다. 시간인데 여기 달이라고 되어 있죠. 6개월, 1년. 이게 1년입니다. 1년. 요건 2년. 자, 1년, 2년. 자, 그러면 자, 처음에는 이 3기로 나뉘어지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이 시기, 이것을 프리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얼어붙기 시작한다 이런 말이에요. 어깨가 막 아프고 아파서 막 못 움직이기 시작하는 여기까지. 여기까지는 대략 3개월 정도 걸리나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딱 정해진 건 아닙니다. 이게 개월 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략 한 달이 될 수도 있고 2달, 3달이 될 수도 있고 또는 6개월까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게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확률, 통계 이런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보다 대체적으로 어떻다는 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얼어붙기 시작하는 시기가 있어요. 이때는 통증이 굉장히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점점 못 움직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어느 순간이 되면 그 다음부터는 증상이 더 심해지지가 않습니다. 이때는 그냥 통증이 심하지 않아요. 통증이 심하지 않고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지속되게 돼요. 자, 이게 얼마를 가느냐? 이것도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갑니다. 1년까지도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안 좋아지는 거죠. 안 좋아지고 계속 못 움직이는 거죠. 근데 심하게 아픈 건 없어져요. 이 처음에 심하게 아플 때는 염증이 심할 때는요, 밤에 잠을 못 잡니다. 밤에 잠을 못 잘 만큼 아픕니다. 잘 수도 있고 못 잘 수도 있겠지만 밤에 잠을 못 잘 만큼 아프고 점점 아프다가 어느 순간에 점점 아픈 것이 멈추고 그 다음에 조금씩 덜 아프게 됩니다. 조금씩 덜 아픈데 어깨가 굳은 거는 여전합니다. 더 심하게, 가장 최고로 심하게 굳어가지고 이제 안 움직이는 거죠.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면, 어느 정도 몇 달이 지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해동기, 점점 마치 얼음이 녹는 것처럼 점점 좋아지게 됩니다. 통증은 원래 별로 없었거든요. 통증은 별로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씩 더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스트레칭을 하고 막 운동을 하고 치료를 해서 없어지는지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런 걸 안 해도 좋아집니다. 자, 이게 병의 자연경과입니다. 이 병의 자연경과. 자연경과란 말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고 인위적으로 우리가 치료를 하거나 뭘 하지 않아도 저절로 이렇게 된다. 내추럴 코스라고 하죠. 자연경과. 자연적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건 뭐예요? 그러면 심해졌다가 어느 정도 상태가 유지되다가 좋아진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다 낫습니다. 이걸 자연적으로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연 치유가 일어납니다. 자연 치유가 일어나는 말은 뭐예요? 치료를 하지 않아도 그렇게 된다는 말이죠. 치료를 하지 않아도 자연 치유가 된다라는 거죠. 치료가 돼버린단 말이죠. 셀프 리미티드라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 한계를 가지고 끝난단 말이죠. 저절로 끝난단 말이에요. 이 병이 놔두면 저절로 낫는다. 자, 감기는 자기 치료, 자기 스스로 이제 저절로 낫는 병이다. 감기는 저절로 낫습니다. 바이러스 같은 거 저절로 낫습니다. 치료하면 일주일 치료 안 하면 7일 걸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감기 바이러스는 막 증식을 했다가 저절로 우리 몸이 이겨가지고 저절로 나왔습니다. 우리 몸이 저절로 이기는 것이지 약으로 이기는 게 아니거든요. 약으로 항바이러스제를 쓰는 게 아니니까. 자, 감기가 일주일 만에 심했다가 저절로 낫는 것처럼 이 50견도 저절로 낫는 병이라는 거죠. 자, 이런 병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이런 병력을 요게 바로 50견입니다. 요게 50견. 자, 그러니까 자, 이제 여기서 50견 아닌 거 한번 골라내 봅시다. 50견 아닌 거. 자, 어떤 분이 오셔서 자기가 50견이래요. 그건 너무너무 아파요. 그런데 가만히 어떻게 아픈지 들어보니까 심하게 아플 때도 있는데 안 아플 때도 있대요. 아팠다 안 아팠다 한대요.
자, 제가 한 달 전부터 어깨가 아프기 시작했는데, 아플 땐 되게 아프다가, 굉장히 아프다가, 또 안 아플 땐 또 멀쩡해요. 지금 하나도 안 아파요. 근데 어젯밤에는 굉장히 아팠어요. 이거 50개는 아닙니다. 이거 절대로. 이거 50개는 이럴 수가 없습니다. 관절낭이 오그라붙기 시작하는데 좋을 수가 없습니다.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병력, 이렇게 나빠지는 코스를 취하기 때문에 점점점 심해집니다. 적어도 좋아질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렇게 나빠지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는 없다는 거죠. 절대로. 점점점 나빠지는 코스를 취합니다. 처음에는 그렇다는 거죠. 뒤에는 다릅니다. 예, 뒤에는 다릅니다. 근데 초반기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한 달 전에 아프기 시작했는데 벌써 이 2기와 3기로 넘어왔을 리가 없잖아요. 지금 1기 상태란 말이에요. 한 달 전이라면 당연히 1기입니다. 대개는 다 1기입니다. 그런데 나는 좀 아프다 좀 안 아프다 뭐 그래요. 50개는 아닙니다. 절대로 50개는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나면 이게 점점점 좋아집니다. 점점점 좋아져요. 그래서 계속 아프지를 않습니다. 이때는 안 아픕니다. 이게 특징적이에요. 처음에 많이 아팠는데 이제는 별로 안 아파요. 그런데 못 움직여요. 요게 50개의 특징입니다. 처음에 한 달 전에, 세 달 전에, 아프기 시작했어요. 아프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이제 별로 아프진 않은데, 못 움직이겠어요. 이렇게 하면 당기고 그런데, 처음처럼 아프진 않아요. 50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반대로, 계속 아픈 사람도 또 50개의 가능성이 또 떨어집니다. 계속 아픈 사람. 1년이 됐는데 계속 아프다. 50개의 가능성이 굉장히 떨어지는, 다른 문제가 있다고 봐야 돼요. 다른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병력을 쭉 들어보면, 50견인지 아닌지가 대략 감이 잡힙니다. 왜냐하면 특징적으로 50견은 이런 코스를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자, 어려운 점이 어디 있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처음에 이 아프기 시작할 때 병력만으로는 50견인지 아닌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처음에 어깨가 아프단 말이에요. 어깨가 아픈데 자, 일주일 됐어요. 어깨가 아픈지 일주일 됐어요. 50견이냐 아니냐 이게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이게 병력만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그래서 50견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일주일 아파서 오셨다면 이건 50견이 될 수도 있어요. 모르죠. 그런데 그걸 다 할 수는 없어요. 물론 좀 제가 뒤에 진찰과 검사 이야기 드리겠지만 이제 진찰과 검사가 필요하지만 그 예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50견으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견이라고 말을 해놓고 치료하는 것이 절대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어차피 치료가 크게 다르진 않거든요. 중요한 것은 경과가 다른 거죠. 50견이라면 1년, 2년을 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50견이 아니라면 치료하면은 일주일 만에 끝날 수가 있어요. 50견은 일주일 만에 안 끝납니다. 50견은 일주일 만에 끝나지 않습니다. 자, 어느 병원을 갔는데 50견이 한 번만에 치료해 주더라. 와, 정말 거기는 의사가 명의다. 잘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네. 물론 이거 제가 잘 몰라서 이제 지식이 짧아서 제 경험이 아주 미약해서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만 그 50견을 아주 넓은 의미에서 50견 아닌 것까지 50견이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냥 쉽게 말하면 약간 염증이 생긴 거예요. 어깨가. 그런데 이제 물리치료 한번 하니까 나았어요. 50견이라고 들었는데 물리치료하고 나았어요. 그런데 이제 그다음부터 한 달, 두 달, 세 달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건 50견이 아니었던 거예요. 50견이 아니었어요. 50견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했는데 깨끗하게 나았다. 물론 그렇게 됐다면 50견이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게 50견이란 진단이 매길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말이 너무 길어지고 복잡해지는데 조금 제가 오늘 자세히 하겠습니다. 오늘 요청하신 분이 있어서 아마 필요하신 분은 또 이제 필요하니까 들으시겠죠.
오십견이란 진단은 그렇게 쉽게 내릴 수 있는 진단이 아니에요. 지금 말씀드린 이런 병력을 쭉 거친다면 오십견이라고 진단이 되겠죠. 당연히 그런 분들 치료 쉽게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이미 3개월, 6개월을 지나간 분들 오십견 쉽게 절대로 치료 안 됩니다. 절대로 치료 안 됩니다. 쉽게 안 됩니다. 그러면 자, 거꾸로 생각해서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갑시다. 오십견을 1년 동안 앓았던 사람이 내가 처음 아프던 날로 돌아갔다 칩시다. 처음 아픈 사람이 병원에 왔어요. 그리고 치료를 했어요. 물리치료, 약물치료 했어요. 그러면은 과연 그 사람이 오십견으로 발전하지 않았을까 하는 거죠. 저는 오십견으로 발전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강도의 차이가 있고 그 어떤 그 병을 앓는 기간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병 자체가 그냥 염증이 생기는 것 같고 오십견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병 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자, 그 오십견이라고 진단을 너무 쉽게 많이 내리기 때문에 의사가 몰라서 그렇다기보다는 그냥 편하게 그냥 오십견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오십견입니다. 어깨 아프잖아요. 오십견입니다. 어깨 아파서 못 움직이죠. 네, 오십견이에요. 그렇게 쉽게 말하고 넘어갔어요. 의사는 알고 있습니다. 오십견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자, 그런데 치료를 했는데 다행히 잘 나았습니다. 그러면 환자가 생각하기를 나는 오십견인데 치료받아서 나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솔직하게 말을 해서 그게 오십견이었는지 아닌지는 의사도 모릅니다. 모른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아닐 가능성이 많지만 오십견이 아닐 가능성이 많지만 모른다고 하는 게 맞겠죠. 왜냐하면 오십견으로 발전할 수도 있었을 가능성은 있으니까요. 근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십견을 한 번만에 치료한다, 쉽게 치료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런 건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너무 길어지니까. 다음 진찰인데요. 자,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능동과 수동, 관절락 패턴인데 제가 뭐 오십견을 진찰하는 것을 의사한테 맡기셔야지 의사 아니고 집에서 이걸 오십견을 내가 오십견인지 알겠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무리가 있는데 또 물어보시니까 또 제가 또 이 정도는 알면 또 좋을 것 같아서 또 말씀드리고 또 어쩌면 이 영상을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신 분이 또 볼 수도 있잖아요. 정형외과 의사가 아니라면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익숙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말씀드립니다. 자, 능동과 수동이라는 말인데 이건 뭐냐면 내가 직접 움직이는 게 능동 운동이고요. 어깨 관절 운동을 말합니다. 능동 운동. 수동 운동은 이제 의사가 손을 잡고 이렇게 움직여주는 것 또는 자기가 오른팔이 아픈데 왼팔로 잡고 이렇게 오른팔에는 힘을 빼고 움직이는 게 수동 운동이죠. 그죠? 자기 힘을 전혀 주지 않은 상태. 내가 힘주고 움직이는 건 능동이고 힘을 완전히 빼고 움직이는 거 수동 운동이라는 거죠. 자, 오십견의 핵심은 뭐냐 하면 수동 운동의 제한입니다. 수동 운동. 능동 및 수동. 수동이 안 되면 당연히 능동도 안 되거든요. 근데 능동이 능동이 안 되면 능동이 안 되는데 수동은 될 수 있어요. 요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능동은 안 돼. 팔을 못 올리겠어요. 근데 내가 자꾸 올리니까 올라는 가요. 억지로 올라가는 가요. 아파서 그렇지 올라는 가요. 그런데 정말 오십견이 되면요. 수동 운동이 제한이 된단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오그라 붙었잖아요. 팔이 오그라 붙었잖아요. 오그라 붙었으니까 수동으로 늘려놔지지가 않아요. 팔이 올라가지를 않아요. 자, 내가 올리려고 할 때는 아파서 못 올리는 거예요. 아파서 근육이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아프면 근육이 힘이 안 주어지잖아요. 힘이 빠지잖아요. 힘을 아프니까 못 주는 거예요. 자, 아파서 못 올리는 거 하고 아프든지 말든지 인정사정 주지 않고 올려보는 데까지 올려봐서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의미가 달라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능동운동과 수동운동이 다 같이 능동도 안 돼, 수동도 안 돼. 오십견 가능성 굉장히 많죠. 그런데 수동은 돼. 능동만 안 돼. 그러면 여기서 또 두 가지 문제가 생겨요. 오십견이 아니거나
아니면 오십견의 초기 상태일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래프 보셨잖아요. 예, 점점 굳어져 처음에는 굳기 전이잖아요. 이때는 아프기만 하단 말이에요. 요때가 오십견과 오십견 아닌 것이 구별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구별이 안 돼. 그런데 요때를 넘어서면 구별이 돼요. 그러니까 오십견의 확실한 진단은 이때 이루어지는 거죠. 제가 아까 말씀 많이 드렸었죠. 병력상 오십견이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게 이때고, 진찰도 이때는 수동이 제한된단 말이에요. 수동이 제한되면 능동만 제한된 거하고 완전히 의미가 달라져요. 완전히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게 굳은 거예요. 수동이 제한되어야 이게 굳은 거예요. 내가 아파서 못 올리는 건 굳은 게 아니죠. 자, 내가 관절이 굳었다. 관절이 안 움직인다. 아파서 막 안 움직이는 거 하고, 아프진 않은데 암만 구부리려고 해도 안 구부린 거 하고, 어느 게 진짜 굳은 거예요? 수동이 굳은 게 굳은 거죠. 내가 다른 사람이 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게 굳은 거란 말이에요. 아파서 자기가 안 움직이려고 하는 것은 굳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유착성 관절낭염, 즉 오십견은 수동 운동이 제한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수동 운동이 제한된다고 다 오십견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캐스트를 오래 해가지고 고정을 오래 해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 일단 못을 봐가지고 고정을 시켰다. 이것도 굳은 거잖아요. 못 움직이잖아요. 수동 운동이 제한돼 있잖아요. 여러 가지 수동 운동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아파서, 염증 때문에 아파서 못 움직이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이게 수동 운동이 제한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면 나는 수동은 되니까 난 오십견이 아닌가 보다. 그건 또 아니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게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어렵습니다. 어쨌든 능동과 수동의 개념이 있다라는 겁니다. 다음 관절낭 패턴인데 이건 더 어려운 얘기입니다. 자, 이거 자, 일단 넘어가서 그림 보면서 말씀드릴게요. 자, 어깨 운동은 대략 이런데, 자,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옆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안쪽으로 돌리고, 바깥쪽으로 돌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6가지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 중요한 거는, 자, 이거 앞으로 가고, 뒤로 가고, 이런 거 안 중요하고요. 자, 옆으로 가는 거 중요합니다. 옆으로 가는 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바깥쪽으로 돌리는 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안쪽으로 돌리는 거 중요하다. 이렇습니다. 이거 의과대학 의대생들 시험에나 나올 얘기니까 이건 이런 건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자, 그래서 제가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깨 관절낭이, 아까 말씀드린 관절낭이 오그라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힘줄 하나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니고, 위에 있는 힘줄 하나 문제 생긴 것도 아니고, 바깥에 있는 힘줄 하나 문제가 생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절낭이 이를 감싸고 있는 것 전반적으로 지금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 모든 방향으로 이 6방향 모두가 다 제한돼요. 6방향. 이게 특징입니다. 오십견의 특징. 관절낭 패턴이다. 이 말은 쉽게 말하면 모든 방향으로 다 제한이 돼야 돼요. 그러면 반대로, 자, 앞으로 괜찮아. 뒤로도 괜찮아. 옆으로 못 돌겠어. 이거 오십견 아닙니다. 오십견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방향으로 적어도 다 어느 정도는 다 제한이 돼요. 오십견은 그래요. 물론 또 초기에는 아닙니다. 초기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진짜 오십견이 되면 말이죠. 진짜 오십견으로 발견이 되면 모든 방향으로 다 제한된다. 앞으로도 안 돼, 뒤로도 안 돼, 옆으로도 안 돼, 왼쪽으로 안 돼, 오른쪽으로 안 돼. 다 안 된다는 거죠. 그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것이 제가 동그라미 친 이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만 아시고, 자, 제가 어깨 아프신 분들이 제 진료실에 들어오면 제가 항상 말합니다. 만세 해보세요. 만세 해보세요. 두 번째, 열중샷 해보세요. 요 2가지 동작. 만세 해보세요. 열중샷 해보세요. 이게 가장 간단한 진찰입니다. 가장 간단한. 그러니까 집에서 만약에, 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내가 어깨가 아픈데 오십견인가 생각해 본다면 요거 해보시면 됩니다.
만세 해보고 열중샷 해보고 잘 되잖아요. 50견 아닙니다. 50견 아닙니다. 예. 그럼 만세도 안 되고 열중샷도 안 돼. 그러면 이제 팔에 힘 빼고 다른 사람이 해본다든지 반대손으로 해보는 거죠. 자, 만세가 안 돼. 그래서 힘을 빼고 반대손으로 잡고 올려보니까 만세가 잘 돼. 50견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열중샷. 네, 열중샷 하는 게 안 돼. 그런데 힘 빼고 하니까 돼. 또 어떨 때는 아픈데 어떨 때는 괜찮아. 이런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열중샷 안 됩니다. 자, 이 중에서 가장 안 되는 자세가 뭘까요? 열중샷입니다. 열중샷.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열중샷. 특징적으로 가장 안 되는 자세가 열중샷이다. 이게 이제 내회전인데, 네, 뭐 그런 건 모르셔도 되고, 아까 전에 세 개 제가 동그라미 친 것 중에서 이제 내회전이라는 건데,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그냥 열중샷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팔을 뒤로 하는 게 안 된다. 엉덩이에 붙일 정도 된다. 엉덩이에 겨우 붙이는 수준. 진짜 아픈 분들은. 네. 물론 당연히 이게 예를 들어서 여성 같으면 브래지어 끈을 푼다든지 브라우스 끈을 푼다든지 이런 것들이 안 되게 되죠. 네. 팔을 내 등으로 가는 동작. 예를 들어 엉덩이까지도 잘 못 가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볼일 보고 나서 용변 보고 나서 뒤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뒤처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편하신 거예요. 예, 등을 못 끓는다. 그런 거죠. 뭐, 물론, 위로도 사실 이 정도까지도 안 됩니다. 근데 제일 안 되는 게 열중시어다. 마지막까지 안 되는 동작은 열중시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손등을 등에 대는 동작. 요거에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딱 해보는데, 앞으로는 좀 돼요. 근데, 옆으로 잘 못 돼요. 그런데 이게 더 안 돼요. 이게 관절랑 패턴이거든요. 그거 움직이세요. 자, 앞으로 해보고 옆으로 해보고 뒤로 해보고 딱 세 가지 해보면 관절랑 패턴이구나. 그리고 많이 제한되어 있구나. 50견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 굉장히 높아집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열중시어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반대로 열중시어 잘 돼. 이거는 안 돼. 어깨 아파. 그런데 열중시어 잘 돼. 50견 아닙니다. 50견 아닙니다. 요거는 회전근개 파열 뭐 이런 것 쪽, 회전근개염 이런 것 쪽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50견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의사들이 이런 개념으로 진찰을 해보면 이거는 관절에 전반적으로 관절에 어떤 침범한 어떤 관절낭 병변이구나. 그래서 50견의 가능성이 많구나. 아니 이거는 그런 게 아니고 이두박근 건염이라든지 아니면은 극상근 파열이라든지 아니면 충돌 증후군이라든지 뭔가 다른 어떤 문제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정리해 보자면 50견에서 진찰 관절낭 전체가 침범되기 때문에 모든 방향으로 운동이 제한된다. 특별히 열중시어 동작 내회전이 특별히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아마 병력과 진찰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시면 우리 엄마 50견이구나. 우리 이모 50견이구나. 내가 이거 50견이구나. 답이 딱 나오겠죠. 자, 다음에 검사인데 검사는 엑스레이를 찍어 보는데 정상입니다. 정상. 자, MRI나 초음파를 찍으면 그 50견에 해당하는 증상 어떤 소견이 있습니다. 하지만 50견을 진단하기 위해서 초음파나 MRI를 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가 없이 병력과 진찰만으로 50견이 진단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 방사능 검사를 왜 하느냐? 또는 어떨 때 초음파를 하기도 합니다. MRI를 찍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는 다른 문제가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50견인데 다른 병이 동반되어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석회성 건염이 있다든지 석회성 건염 또는 석회성 힘줄염이라고 하는데요. 그게 있으면 엑스레이 상에 돌이 보입니다.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를 보기 위해서 찍는 겁니다. 50견은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정상입니다. 완전히 정상입니다. 50견은 완전히 정상입니다. 그런데 다른 문제가 있는지 알기 위해서 찍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배제한다고 하는데 영어로 룰아웃 한다고 하는데 배제하기 위해서 다른 병을 배제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데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제 물론 전혀 배제 너무나 전형적인 오십견이라고 하면 뭐 의미도 없겠지만 일반적으로 엑스레이 찍는 거는 단순 방사능 검사 찍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은 다 찍습니다. 근데 이제 초음파는 볼 수도 있고 MRI도 볼 수도 있습니다. 볼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네.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자, 관절 조영술이라는 건데 이게 정확합니다. 정확하다는 거죠. 이게 정말 거의 확진에 가까운 건데 뭐냐 하면은 관절 안에다가 그 염색이 되는 염색이 아니고 이제 그 조영제를 넣습니다. 조영제라는 말은 엑스레이를 찍었을 때 아주 새까맣게 나와서 관절의 형태를 볼 수 있는 건데 이걸 넣어보면 안 들어갑니다. 이게 오그라 붙어가지고 조금밖에 안 들어가요. 원래는 많이 들어가서 막 부풀어 올라야 되잖아요. 그런데 막 들러붙어서 쪼그라들어가지고 안 들어갑니다. 이거 보면 확실합니다. 이제 유착성 관절낭염이 확실하게 진단되는 것은 바로 관절 조영술이다. 하지만 50견 진단한다고 관절 조영술은 대학병원에서도 하지 않습니다. 네, 그냥 초음파 MRI 보고 아마 그 정도 병력과 진찰상에 의심이 되고 초음파 MRI 보고 그렇다면 아마 50견이다 이렇게 진단 내리고 다른 문제는 없네 하고 끝내지 관절 조영술까지는 하지 않습니다만 의학적으로는 관절 조영술을 넣어보는 거 확실합니다. 하진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른 병이 없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50견이라고 합시다. 50견입니다. 그러면 이제 궁금한 거죠. 왜 병에 걸렸나요? 왜 이런 문제가 생겼죠? 네. 모릅니다. 아주 심플합니다. 모릅니다. 아직까지는 모릅니다. 아니 50견 같이 이렇게 간단한 병을 아직도 모른단 말이야. 네, 모릅니다. 네. 의사들이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는 게 별로 없을 정도입니다. 모르는 게 정말로 많습니다. 네, 모릅니다. 자, 그래서 여러 가지 가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제가 다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헷갈리기만 합니다.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 뭐 아는 척 할 필요 없잖아요. 모릅니다. 그냥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2차적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압니다. 요건 압니다. 뭘 아는가 하면은 자, 2차적이란 말은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2차적으로 50견이 온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어깨에 무슨 수술을 했다. 어깨가 뭐 골절이 돼서 고정을 했다 이거죠. 오랜 기간 고정을 했어요. 이렇게 고정을 했다는 거죠. 못 움직이도록 고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냥 오그라붙은 거예요. 50견으로 발전을 한 거예요. 대표적입니다. 대표적인. 또는 자,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경우인데 어깨에 생긴 어떤 병이 있습니다. 어깨의 병. 뭐 예를 들면 회전근개염도 있고 뭐 회전근개 파열도 있고 뭐 많습니다. 충돌 증후군도 있고 석회성 힘줄염도 있고 많습니다. 이런 많은 어깨의 문제들을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너무 만성적으로 통증이 되었을 때 결국은 고정이 되죠. 못 움직이게 되죠. 아파서 못 움직이게 돼요. 이게 또 50견으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통증이 심한 것이 오래되었을 때 50견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자, 이래서 요 부분이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요 부분이. 그래서 이렇게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50견이라고 하고 치료를 하는 부분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거의 왜냐하면 자, 회전근개염이 있다. 여기 염증이 있단 말이에요. 50견이 아닙니다. 회전근개염이 있는데 이것 때문에 아파서 막 못 움직인다. 50견하고 초기 증상이 거의 유사합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거는 뭐냐면 50견은 염증이 깔아앉는 시기가 오게 되고 염증이 깔아앉았을 때 안 아프면서 굳어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회전근개염이 있는 안 아프면서 굳어있는 상태가 물론 올 수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는 50견으로 전형적인 50견으로 발전을 하지 않고 그냥 계속 아픕니다. 아프고 못 움직입니다. 아프고 못 움직여요. 염증이 계속 존재한다는 것이죠. 염증이 낫고 굳어있는 것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계속 염증이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일단은 이런 병이 생겼을 때 빨리 치료해야 됩니다. 오래 놔두면 문제가 악화되는 것이 당연하죠. 만성이 된다든지 또는 50견이 생기지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또는 이거 외에도 뭐 당뇨,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뭐
뭐 여성 호르몬의 문제, 막 다양한 의견들이 있고 그런 병들에서 오십견이 생길 수 있습니다만 꼭 생기는 건 아니기 때문에 확실한 인과관계를 설정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여튼 그런 전신적인 질병, 어떤 것들 때문에도 오십견이 올 수 있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과적으로 그래서 오십견이 생겼습니다. 왜 생겼는가 서로 사실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일단 생겼는데 어떡하겠어요? 생겼으면 일단 치료를 해야 되겠죠. 자, 치료는 어떤 문제가 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오십견 자체에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하는 이유는 오십견의 병이 특별하게 이런 코스를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1기, 2기, 3기 이렇게 코스를 어떤 다양한 병의 경과를 보이기 때문에 이때 치료와 이때 치료와 이때 치료가 다 다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입니다. 통증과 운동 제한, 못 움직이는 것. 처음에는 통증이 있잖아요. 자, 이때는 통증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는 운동 제한이 있습니다. 물론 이때도 아픕니다. 이때도 아픕니다. 예를 들어서 굳었는데 굳은 거 이렇게 예를 들어서 내가 옷을 갈아입으려고 하면 당연히 아프겠죠. 이때 아픈 거는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로 아프니까 가만히 있어도 아픈 겁니다. 염증이 있으면 밤에 아픕니다. 잘 때 가만히 있으면 아프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되면은 밤에 잠은 잘 주무십니다. 옷 갈아입으려고 하면 아픕니다. 움직이려고 굳어 있으니까 움직이려고 하면 아프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아픈 거, 운동 제한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하는 겁니다. 뭐 두 개가 공존할 수도 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통증에 대해서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물리 치료인데 심하게 아플 때는 약은 다 기본 먹어야 됩니다. 아픈데 뭐 약을 안 먹을 이유가 없죠. 약 드셔야 됩니다. 심하게 아플 때는 주사가 필요합니다. 주사 치료. 염증을 깔아치는 가장 강력한 것은 스테로이드입니다. 네. 제대로만 쓴다면 스테로이드 아주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리치료는 할 수 있겠죠. 네. 자, 그러니까 이 통증에 따라서 약물 치료를 하면서 주사 치료나 물리 치료를 적절히 해야 됩니다. 뭐 주사 치료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물리 치료만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약물 치료만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세 개가 한꺼번에 다 할 수도 있고 두 개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두 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세 개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적절하게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통증이 얼마나 심한지, 얼마나 불편한지, 그 사람의 나이, 성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생각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이렇게 말하고 저 의사는 저렇게 말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죠. 자, 우리 엄마는 저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하고 물리 치료했다. 우리 아빠는 저 병원에 가서 약물 치료하고 주사 치료했다. 우리 이모는 저 병원에 갔더니 수술하라고 한다.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그건 비교가 안 됩니다. 50개는 아니라 어떤 병도 마찬가지죠. 그런 식의 비교는 안 됩니다. 누구는 저기 갔는데 어떻게 했다. 누구는 저기 갔는데 이런 건 아닙니다. 사람이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고 그 사람이라 하더라도 병이 이렇게 1기, 2기, 3기를 거쳐서 다양한 경과를 보이는 이런 경우에 어떻게 치료가 획일적으로 같을 수가 있겠냐. 다 다를 수가 있는 거고 의사들마다 또 선호하는 게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의사분은 주사 치료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제 통증의학과 이런 데는 주사 치료를 전문적으로 아예 물리치료실이 없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사 치료만을 모든 환자를 주사로 치료하시는 분이 있단 말이죠. 또 어떤 분은 대학병에서 수술만 하시는 분이 있어요. 수술만. 주사 치료 안 합니다. 물리치료 안 냅니다. 수술만 하시는 교수님이 있잖아요. 수술 전문 교수님이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떤 의사는 수술을 말하고 어떤 의사는 주사를 말하는 거죠. 자, 운동 제한에 대해서는 물리치료가 기본적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수치료를 하는데 도수치료라는 건 딴 게 아니고 운동치료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합쳐서 이제 도수치료라고 하는데 원래는 운동치료를 하면 되는데 우리나라에서 운동치료가 이제 보험이 안 됩니다. 하여튼 이거는 좀 어려운 문제인데 심사평가원과 관계된 문제인데 나라에서 의료를 이제 규제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치료는 보험이 인정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물론 되는 부분도 있는데 정형외과에서는 거의 안 됩니다. 그래서 운동치료 처방하면 무조건 돈을 못 받습니다. 돈을 못 받으면 돈을 안 받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뭐 이렇게 아무리 의료가 치료하는 거지만 이게 돈이 안 되면 이게 운영이 안 됩니다. 영업이 안 됩니다.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운동치료를 급여에서 그러면 비급여로 받으면 되냐? 비급여로 받으면 불법입니다. 운동치료를 비급여로 받으면 불법입니다. 이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참 이건 참 어려운 점이거든요. 이건 정말 해결이 돼야 됩니다. 이게 의료보험이라면 이런 것도 의료보험이 돼야 되죠. 운동치료가 하면 안 되는 치료입니까? 아니죠. 정말 필요한 치료입니다. 근데 그래서 편법이 뭐냐 하면 도수치료사가 운동을 해줍니다. 운동을 시켜줍니다. 운동만 하는 건 아니죠. 다른 걸 다 하지만 운동치료를 도수치료사가 해준다는 것이죠. 도수치료라는 이름 하에서 운동치료를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자, 팔이 굳었단 말이에요. 굳었어요. 자, 운동 제한이 있죠. 아프진 않은데 이게 굳어가지고 안 움직인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근육을 갖다가 마사지를 해서 다 풀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스트레칭을 해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약해진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거를, 자, 본인이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혼자 하실 수 있으면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제대로 하지 못하십니다. 대부분은. 그러면 그 잘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치료가 바로 운동치료를 포함한 도수치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리치료는 대개는 열치료입니다. 따뜻하게 해서 조직을 좀 부드럽게 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해서 좀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결국은 늘려줘야 빨리 낫습니다. 늘려줘야. 스트레칭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집에서 그냥 스트레칭 하시다 보면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염증 도로 생기고 난리 또 막 하여튼 별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 스트레칭 하라고 권하지 않습니다. 네. 스트레칭 해서 될 정도 같으면 저한테 오지를 않습니다. 병원에 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별 문제 아니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병원에 오셔서 치료를 받으신 분들은 혼자서 스트레칭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이 오십니다. 스트레칭 여기 저는 스트레칭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인터넷에 보면 얼마든지 많이 자료가 엄청나게 많이 나와 있고 잘 나와 있습니다. 동영상도 있고 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자, 단 조심하셔야 될 건 아프게 하지 마십시오. 아프게 하지 마. 아프게 스트레칭 하시면 역효과 납니다. 그리고 조금씩 좋아지셔야 되지 하는데 효과가 없다. 좋아지는 게 없다면 의미 없습니다. 더 아프다.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더 아프다면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기에 따라서 다 달라집니다. 자, 이런 정도 되면은 이제 병원에 안 오시고 혼자서 그냥 스트레칭하고 그냥 혼자 지내셔도 됩니다. 크게 불편함은 없거든요. 예, 크게 불편함 없습니다. 자, 여기에 있는 분들이 말씀하시죠. 병원에 안 가도 된다고. 이제 고비 다 지났죠. 여기에 있는 분들은 병원에 절대 와야 됩니다. 와야 됩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도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저절로 낫는다면서 그러면 뭐 1, 2년 고생하면 되겠네. 그런데 왜 치료하냐? 명분은 이렇습니다. 처음엔 당연히 치료해야 되죠. 이거는 뭐 의사가 치료 안 해주겠다 해도 매달릴 겁니다. 너무 아파서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치료를 왜 해야 되는가 하면요. 치료를 하지 않고 그냥 두었을 때 100% 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운동 제한을 후유증으로 남길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몇 퍼센트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중요하지 않아요. 몇 퍼센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치료를 하지 않고 놔두었을 때, 치료를 전혀 하지 않고 놔두었을 때, 뭐 집에서 스트레칭 하든지 말든지 놔두었을 때 50견을 앓기 전처럼 완전히 돌아가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수에서. 일부분에서 운동 제한이 생긴다고 책에는 되어 있습니다만 저는 일부분에서 괜찮은 거지 대부분은 안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자, 50견을 앓았던 분들 운동을 시켜보면요. 그러니까 팔을 진찰을 해보면요. 운동 제한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는 다 된다고 합니다. 근데 되는 게 아닙니다. 보상으로 해서 막 어깨를 막 이상하게 해서 올린다든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의사들은 눈을 보면 이게 정상적인 운동인지 아닌지 다 보이는데 비정상적인 운동을 하면서 다 된다고 생각하고 일상생활에서 불편함이 없다니 안 아프고 뭐 다 되니까 잘 돼요 잘 돼요 하는데 우리가 보면 운동 제한이 있는 겁니다. 물론 뭐 그래서 살면 되죠 뭐. 근데 이제 의사로서는
그런 문제를 막기 위해서, 예방하기 위해서 운동 제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치료를 권하는 것입니다. 치료를 권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후유증을 적게 하기 위해서, 운동 제한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또 하나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이 가만히 두면 1년, 2년에 걸쳐서 낫는 거를 6개월, 1년으로 짧게 하기 위해서, 또는 3개월, 6개월로 짧게 하기 위해서, 아주 또 좋으면 1개월, 3개월로 짧게 하기 위해서. 그게 얼마나 될지는 모릅니다. 치료해봐야 알 수 있습니다. 경과 관찰을 해야 되죠. 하여튼 짧게 하기 위해서, 치료 유병 기간, 병을 앓는 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하나, 또 하나는 치료가 다 끝났을 때 그 마지막 그 불편한 부분이 을 줄이기 위해서 또 하나, 그 두 가지 때문에 치료를 권합니다. 아프지 않아도 운동 제한이 있는 오십견 환자분들한테 치료를 권합니다. 물리치료만 하시더라도 도움이 됩니다. 물리치료하고 또 스트레칭을 혼자서 하실 수가 있으니까 더 좋게는 운동치료까지 하실 수가 있으면 좋고, 아니면 뭐 물리치료사한테 간단하게 운동을 배워서라도 인터넷에 보시고라도 운동을 꾸준히 스트레칭하고 하시는 것, 자가 치료를 하시더라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 너무 길게 했네요. 대략 이 정도로, 이 정도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더 궁금한 거 있으면 또 질문하고 이렇게 하십니다. 한꺼번에 제가 다 말씀을 못 드리고, 빠져먹었네. 잠깐, 수술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안 드렸네요. 네, 수술은, 사실은 뭐 50견의 수술에 대해서만 따로 떼서 말씀드린다면 50견의 수술에 대해서만 그냥 한번 그냥 영상을 올려도 될 건데, 오늘 제가 작정을 하고 50견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계략적으로라도 다 한번 언급을 하자고, 한 번만에 하자고 했는데 좀 힘드네요. 말을 많이 하려니까. 자, 수술은 일단 제일 많이 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인데 주된 거는 이겁니다. 이거 뭐냐 하면은 마취를 하고 팔을 꺾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자, 마취해서 운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이게 예로부터 많이 했던 거예요. 자, 팔이 이렇게 들러붙어 있잖아요. 오그라붙어 있잖아요. 이거를 그냥 하면 아프니까 운동을 시켜도 이렇게 막 지지부진하고 몇 개월 동안 계속 이러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마취를 한 다음에, 마취를 하는 것은 막 이렇게 목에다 해가지고 막 이쪽 어깨만 마취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살짝 재워서 수면 마취처럼 이렇게 살짝 좀 재워서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막 인공호흡기 끼우고 이렇게는 안 합니다. 하여튼 간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전신 마취가 아닌 그런 마취를 해가지고 팔을 이렇게 꺾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되냐? 그러면 찢어버립니다. 찢어. 이 관절낭이 붙어 있는 거를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관절낭이 들러붙어 있는 거를 찢어버린단 말이에요. 찢으면 어떻게 되냐? 그럼 찢으면 찢은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치유가 되니까 결국은 이제 운동 범위가 회복된다 하는데, 일단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이걸 권하지 않습니다. 권하지 않습니다. 이걸 하는 병원도 많이 있고 이것이 효과가 좋다고 하시는 선생님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권하지 않는 이유, 내가 50견이 생겼다면 저는 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제 생각은 그래요. 순전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팔을 우지직 찢었을 때 찢어지면서 안에서 출혈이 된단 말이에요. 피가 난단 말이에요. 조직이 다친단 말이에요. 그 다치는 정도가 예측 가능하지 않아요. 내가 요렇게 다치게 해야지, 자, 여기가 달라붙었으니까 이렇게 하면 여기가 요렇게 찢어질 거야, 예쁘게. 안 됩니다. 우지직 찢어지는데 엉뚱한 데서 찢어질 수도 있겠고, 물론 뭐 그럴 리는 없겠지. 대부분은 괜찮겠지만, 내가 생각하는 범위 이상으로 찢어져 버릴 수도 있고, 내가 거기에 굵은 혈관이 거기서 많이 자라있는 사람이라면 피가 굉장히 많이 날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가 하면, 수술장에서는 잘 됐어요. 와, 이제 다 됐다. 마취가 깼어요. 엄청나게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안 아픈 사람도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겠죠. 저는 잘 못 봤습니다만. 그런데 하고 나서 아파가지고 전에는 안 아팠어요. 안 아픈데 이제 꺾는 수술을 한 거죠. 근데 하고 나니까 이제 아파가지고 한 달, 두 달 동안 고생하시는 분. 그러면서 더 못 움직이게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범위 밖의 것이기 때문에 저는 하는 것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복불복이라고 뭐 괜찮은 사람 괜찮고 안 괜찮은 사람 할 수 없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저라면 받지 않겠습니다. 예. 이게 꾸준히 그냥 스트레칭하고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그렇게 하는 게 낫지, 이걸 우지직 해버리면 뜯어지면서 그것에서 어떤 출혈이 나고 그것이 또 흉터가 생기고 다시 오그라붙고 하는 이런 과정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측이 불가능하다. 내가 어떤 사람이 그렇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이 사람은 그렇게 될 거야, 이 사람은 그렇게 안 될 거야, 이걸 모르겠어요. 사실은 심하게 오그라붙었기 때문에 이걸 하는 건데, 심하게 오그라붙을수록 그렇게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집니다. 심지어 어떤 일이 있냐면, 많이 오그라붙은 사람이 나이가 있고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하다가 뼈가 부러집니다. 뚝! 이렇게 관절이 강직되어서 그 강직을 회복하기 위해서 꺾는 수술을, 우리가 그런 수술을 부르는 영어 이름인데, 하여튼 그런 수술을 할 때 무릎도 그런 걸 많이 하고 팔꿈치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하다가 뼈 부러져서 수술한 경우 저도 경험해봤습니다. 제가 부러뜨린 건 아닌데, 워낙 안 되니까 마취를 해가지고 했는데 워낙 안 꺾이니까 힘을 줘서 하다 보면 뼈가 뚝 부러집니다. 뼈가 얼마나 구축이 심했으면 뼈가 부러지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마취를 해서 꺾는다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원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수술하시는 분한테는 너무나 미안한 말입니다. 저 그냥 정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는 겁이 많은 사람이라서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고 그런 수술을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요런 수술 말고 두 번째 관절경 수술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는 무식하게는 요즘 안 하고 관절경 보통 하죠. 자, 관절경 마취해서 이렇게 구멍 뚫어갖고 이렇게 관 넣어가지고 안에서 들러붙은 것을 이렇게 막 박리를 시키고 이렇게 막 좀 찢어주고 막 이렇게 청소도 해주고 이렇게 그런, 이제 무릎에 뭐 이렇게 물 차고 하면은 관절경 수술하듯이 어깨 관절경 수술, 뭐 이거는 그래도 좀 나았습니다. 관절경 수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절경 수술을 필요로 하시는 경우가 저는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비수술적 치료로 가능하고, 우리가 교과서적으로도 6개월간의 비수술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적절한 치료를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될 경우에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해야 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라고. 일단 안 아프다면 운동 제한만으로 수술까지 가는 분들이 거의 잘 없습니다. 안 아프니까. 아파서 수술하잖아요. 근데 아프다고 수술하는 것은 조금 안 맞습니다. 아프면 염증이 심한 거기 때문에 수술로서 그 염증을 어떻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수술적 치료를 필요한 경우는 극히 드물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수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빠진 게 많지만 그냥 이만 하고요. 자, 리슨 투 여 하트 님이 질문해 주신 것 중에서 몇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시기에는 정형외과에서 치료받는 게 좋은가요? 어느 병에 가지 좋을까요? 정형외과에 가야 재활외과에 가야 되느냐? 예. 어느 과에 가든지 뭐 의사가 잘 하면 되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저는 정형외과 의사니까 정형외과 에서 치료 받으시면 무난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 초반에 오십견의 초반에는 통증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통증의학과에 대해서 주사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약물 치료, 물리 치료, 주사 치료를 함께 적절하게 받을 수 있는 곳이라면 그것이 어느 과이든지 간에, 예를 들면 뭐 신경외과 선생님이라 하시더라도 신경외과 선생님이 이런 세 가지를 적절하게 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렇게 가시면 되겠죠. 원래는 이제 어깨 관절 문제니까 정형외과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그럼 뭐 신경외과에서 우리도 어깨 관절 본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재활외과에서 우리도 어깨 관절 본다 이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그 통증이 없고 물리치료만을 해야 될 때, 운동치료나
뭐 물리치료만 할 때는 재활의학과 선생님이 정형외과 선생님보다는 더 우월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 이거 이런 일반화는 안 됩니다. 우월할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초기에는 정형외과가 맞는 것 같고 후기에는 재활외과가 맞는 것 같고 뭐 무난하게 그냥 대충 말하면 그런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일반적인 말이죠. 제 말 듣고 아 그러면 난 정형외과 가야 되겠다. 지금 재활외과 다니는데 아 여기 아닌 것보다 재활외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이런 거 하지 마시고 병원을 선택하는 기준은 그 의사들을 만나보고 의사와 상담을 하고 말을 나누고 소통을 하고 치료를 받는 과정이 그게 만족스럽고 병의 경과에 도움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무슨 과가 이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물론 자 50견인데 대학병원 갈 필요 있습니까? 갈 필요 없습니다. 예, 집 가까운 곳에 좋은 선생님한테 치료 받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원급 정형외과, 의원급 병원에 비해 같은 질병에 대해 수술을 권할 가능성이 많은가? 자, 병원급 정형외과란 뭔지를 대략 제 생각에는 그 수술 전문 병원 요즘 많잖아요. 그러니까 정형외과 병원이라고 표방한 곳은 대개는 수술을 하기 위해서 수술하는 의사들이 몇 명씩 이렇게 모여 있는 그런 수술 전문 병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병원 당연히 수술을 하기 위해서 있는 분들이니까 똑같은 문제라도 수술 쪽으로 바라보는 수술을 하려고 하는 쪽으로 바라보는 것이 당연합니다. 저 같은 사람은 제가 제 병원에는 수술방이 없습니다. 수술기구가 없고 수술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습니다. 물론 꼭 수술해야 된다면 제가 수술하라고 보내는 것도 있겠죠. 물론 수술할 수 있는 병원, 수술하는 선생님이라 하더라도 수술할 게 아니라면 수술하지 말고 그냥 치료해 봅시다 라고 말씀을 하시겠죠. 하지만 아무래도 조금 더 수술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거고 저는 수술하지 않은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겠죠. 내가 수술을 하지 않을 상태라면 굳이 수술하는 병원에 가서 수술하는 선생님한테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내가 수술을 받으려면 수술 전문 의에게 가서 하시면 되고 또 수술하지 않으려면 꼭 수술하는 병원에 가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면 안 된다는 건 아니고. 자, 그러면 대개 몇 가지는 말씀이 된 것 같고, 자, 난치병, 한 번 걸리면 난치병 같이 느껴지는 이 원인 모를 증상에 대해 궁금합니다. 난치병 아닙니다. 이거 저절로 낫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왜, 자, 모른다. 왜 모른다. 왜 염증이 생기기 시작했을까? 그리고 그 염증이 왜 또 사라질까? 그리고 왜 그렇게 굳어가는데, 굳어간 게 왜 풀릴까? 저는 염증이 생기는 것도 이해가요. 염증이 생길 수 있지. 우리 염증 많이 생기잖아요. 염증이 생긴 다음에 염증이 끝나고 그것이 점점 그 염증 과정에서 점점 조직이 딱딱해지고 단단해지고 뭔가 치유 과정을 거쳐서 조직이 이렇게 오그라든다. 이것도까지는 이해가요. 근데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게 점점 풀려가는가? 그렇게 심하게 오그라붙은 것이 원래 다 그렇게 풀리는 건가? 여기 좀 이해가 안 갑니다. 원래는 잘 안 풀리거든요. 하여튼 그 오십견이란 병을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컨트롤하지 못한다. 그래서 모른다고 한다. 난치병은 아닙니다. 치료 다 됩니다. 저절로 치료됩니다. 우습게 봐도 됩니다. 하지만 고통스럽고 시간이 길기 때문에 그 고통은 쉽게 줄일 수 있습니다. 시간은 좀 길어질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 고통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치료 방법이 다르다. 그거는 이제 아까 말씀 다 드렸죠. 병기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다양한 치료 방법이 존재하고 그것들을 적절하게 사용해야 된다. 3개월째 들어가는 치료가 거의 변함이 없는데 병을 옮겨야 할까요? 병을 옮겨야 하는 경우가 계속 지켜봐야 하는 경우가 어떻다니까. 글쎄요. 3개월이 되었는데 치료 호전이 없다면 저는 그 치료를 계속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병원을 옮겼는데 더 더 치료가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더 치료가 잘 되는 곳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 쉽지 않습니다. 어떻게 지켜봐요. 그래서 많이 아프면은 많이 아픈지 아니면 그냥 아픈 건 아닌데 굳어 있는 건지 그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런 거에 따라 달라지거든요. 병원 바꿔도 거기서 거기고 의사가 특별히 할 것도 없다.
그렇죠. 뭐 의사가 특별히 하는 건 없죠. 의사는 뭐 약 처방하고 물리치료 처방하고 주사 놓는 사람이 의사니까 그런 걸 하는 거죠. 특별히 할 거 없는 건 아닌데 오래 지나가지고 이게 이제 뭐 해동기가 되면 3기가 되면 뭐 병원에 꼭 안 오셔도 됩니다. 대개는 집에서 그냥 스트레칭 하시면서 지내시다 보면 좋아지니까. 그렇다고 뭐 1년, 2년 동안 계속 병원에 오기도 그렇잖아요. 병원에 안 오셔도 또 조금씩 좋아지니까 그냥 지내셔도 됩니다. 음, 그냥 내버려둬도 저절로 나았다. 나는 나았지만 또 나는 지금 별건 아니지만 어떤 사람은 굉장히 고통스러울 수 있고 또 결과가 안 좋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야기하지는 못합니다. 내가 괜찮았다고 해서 남이 또 괜찮은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많이 힘들고 불편하시면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시고 나 괜찮다 하면 또 그냥 지내셔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요 정도로 하고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더 질문해 주십시오. 오늘 너무 길게 한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